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F1에서 금지당한 사기템 이야기입니다. 사기템은 흔히 게임에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아이템에 붙는 별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기템이 F1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템 하나로 그 시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곤 했으니 말이죠. 강해도 너무 강했거나 알고 보니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FIA가 금지해버린 4가지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0 시즌의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의 운전석에선 어딘가 낯선 조작이 목격됐습니다. 루이스 해밀턴과 발테리 보타스 모두 주행 중 스티어링 휠을 밀거나 당기는 등의 조작을 하던 것이었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듀얼 액시스 스티어링, 줄여서 DAS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는 이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알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에어로다이내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티어링 각도만 조정하기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의외로 FIA도 이 기술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다만 2021 시즌부터는 금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DAS는 주행 중 앞바퀴의 톡값을 변경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톡값이란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타이어 각도를 말하는데요. 타이어의 전방이 안쪽으로 모이면 토인, 전방이 벌어지면 토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메르세데스의 DAS는 스티어링 휠을 당기면 토인, 스티어링 휠을 밀면 토아웃 상태로 바꿔주는 장치였죠. 그렇다면 토값을 바꾸는 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우선 토인 상태에서는 직진 안정성이 향상되고 앞 타이어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긴 직선 구간에서 토인 상태로 달리다가 제동을 하기 전 토아웃 상태로 바꾸고 충분한 온도를 만든 앞타이어의 그립을 바탕으로 코너링 스피드에서 더욱 이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르세데스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차량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성적으로 이어졌는데요. 2020 시즌 17개의 경기 중 메르세데스는 15번의 폴포지션과 15번의 포디움, 13번의 우승을 가져갔으며 2위인 레드불보다 무려 254점을 더 획득하는 압도적인 1등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DAS 하나만으로 이와 같은 기록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팀에게는 없던 이 기술이 분명히 도움됐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FIA는 앞서 예고한 대로 2021년부터 스티어링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요. 이를 통해 DAS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10에서 2011 시즌의 레이스카가 달리는 영상을 보면 독특한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요.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킹과 함께 기어를 내릴 때 부르륵 부르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기술이 바로 블로운 디퓨저인데요. 2011년을 끝으로 없어진 기술입니다. 블로운 디퓨저는 배기구를 디퓨저 방향으로 배치해 배기가스도 에어로다이내믹의 일부로 활용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 뒤편 공기 흐름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 다운포스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블로운 디퓨저가 효과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기가스 배출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엔진 매핑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스로틀을 닫아서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에서도 강제적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동을 하는 상황에서 앞서 들을 수 있었던 부르륵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팀은 레드불로 꼽힙니다. 레드불이 이 기술을 유행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당시 레드불의 세바스티안 베텔은 이 블로운 디퓨저에 맞는 드라이빙 스타일을 가장 능숙하게 구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레드불은 2011 시즌 19번의 레이스 중 18번의 폴 포지션을 획득했고 그 중에서 세바스티안 베텔이 기록한 폴 포지션이 무려 15번이었습니다. 결국 2011 시즌 레드불은 2위 맥라렌과 153점 차이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블로운 디퓨저가 사라진 2012년, 레드불의 에드리언 뉴이는 블로운 디퓨저가 없어진 후 잃어버린 다운포스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뉴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당시 레이스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치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2000년대 중반 페라리의 시대를 끝낸 르노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스 댐퍼입니다. 이 매스 댐퍼는 건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고층 건물에서 내진 설계를 위해 진동을 상쇄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 매스 댐퍼이기 때문이죠. 2005년부터 2006년 프랑스 그랑프리까지 사용됐다고 알려진 이 매스 댐퍼는 오일이 채워진 튜브 안에 5에서 10kg가량의 추를 스프링으로 매단 형태라고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정된다고 말한 이유는 단 한 번도 그 실제 모습이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작동했을 것이다를 추측하는 그림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매스 댐퍼는 앞서 말한 대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노즈콘 안에 자리 잡아 차량 앞부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아내 일정한 움직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르노는 이 장치를 탑재하면서 무게의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랩타임 이득은 훨씬 컸다고 판단해 이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이후 각 서킷의 특성을 반영해 추의 무게를 다양하게 적용시켰고 차량의 중심부에도 이 장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치가 노즈콘 안에 숨겨져 있어서 다른 팀들은 물론 FIA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밸런스를 위한 무게추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이 장치의 존재를 다른 팀들이 알게 됐고 불법이라고 항의했으나 FIA는 가변형 장치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체 무게 증가에 따른 위험도를 언급하며 2007년부턴 이 장치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1992년 F1 역사상 최고의 레이스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윌리엄스 FW14B는 그 명성에 맞는 사기템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액티브 서스펜션인데요. FW14B는 이 장치 말고도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ABS 등을 사용하며 전자장비의 총 집합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카를 만들어낸 사람도 에드리언 유이죠. 액티브 서스펜션은 각종 센서를 통해 입력값을 계산하고 댐퍼의 감쇄력과 차고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초당 3000개의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처리 장치가 필요했다고도 합니다. 당시 테스트 영상을 보면 각 서스펜션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액티브 서스펜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계실 때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면 차가 앞으로 혹은 뒤로 쏠리는 것을 느껴보셨죠? 그것을 피칭이라고 부르고요. 코너로 돌 때 좌우로 쏠리는 것을 롤링이라고 합니다. F1 레이스카에서 이러한 피칭과 롤링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다운포스에는 악영향이 생기는데요. 액티브 서스펜션은 각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서스펜션이 조절되어 롤링과 피칭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어로다이내믹의 변화가 매우 적어 일정한 다운포스를 확보해 차량을 조종하면서 생기는 변수가 최소화된다는 것이죠. 당시 FW14B를 테스트했던 데이먼 힐은 액티브 서스펜션을 포함한 모든 전자장비를 사용할 때의 랩타임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랩타임보다 무려 2초나 빨랐다고 밝혔을 정도였죠. 다른 팀들 역시 윌리엄스가 사용하던 방식의 전자장비를 서둘러 도입했는데 패키징과 밸런스 등 윌리엄스가 구축한 이상적인 조합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1992 시즌 윌리엄스는 16개의 그랑프리 중 15번의 폴 포지션을 획득했으며 그중 14번을 나이젤 만셀이 기록했고 드라이버 챔피언에 올랐고요. FW14B를 조금 더 발전시킨 FW15C는 1993 시즌 16번의 그랑프리에서 15회 연속 폴 포지션 기록을 달성하며 알랭 프로스트를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FIA는 결국 선수의 역량보다 차량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1994년 모든 전자장비를 금지시키기에 이르렀죠. F1 역사에 존재했던 사기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기술 외에도 FRIC, 더블덱 디퓨저 등 결국 금지된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시간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